투박한 말발굽이 검붉은 흙을 깊게 파내며 막 피어오르던 자주색 약초의 여린 줄기를 무참히 지식여버렸다. 이리야 저기 덤불 쪽으로 몰아라. 산토끼가 저리로 숨었다.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세찬 채찍질 소리가 고요하던 산중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 발겼고 흙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라 시야를 가리는 와중에도 말발굽에 짓밟히는 풀잎들의 비명이 들리는 듯했다. 한양 도성 밖 인가조차 드문 북한산 자락. 깊은 골짜기에 자리한 묘랑의 오두막 앞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텃밭이 아니라 묘랑이 지난 10년 세월을 바쳐 겨우 싹을 틔운 잠이 지웨이 초 군락지였기에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비단 옷을 휘감고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한 대여섯 명의 젊은 사내들은 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오로지 사냥감 쫓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말발굽 아래서 으스러지는 것이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약재라는 사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매엄추시오. 그 발을 당장 멈추시오. 묘랑은 굽은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살인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며 쉰 목소리로 절규했지만 그녀의 외침은 말발굽 소리와 사내들의 웃음소리에 묻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질 뿐이었다. 가장 앞장서서 말을 몰던 눈매가 날카롭고 오만함이 가득한 청년초에 도령은 묘랑의 애타는 손짓을 보고도 고삐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띠며 말의 옆구리를 더욱 세게 걷어찼다. 흑마는 거칠게 앞발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찍으며 텃밭 중앙에 유일하게 꽃을 피운 약초마저 뭉개버렸고 묘랑은 마치 자신의 심장이 밟힌 듯한 고통에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칠순을 바라보는 노쇠한 육체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바닥에 엎드려 으깨진 잎사귀를 주워 모으는 그녀의 등 뒤로 젊은이들의 조롱 섞인 대화가 비수처럼 꽂혔다. 에어이 초에 도령, 자네 말이 밟은 것이 시골 노인네가 키우는 자풀이었나 보네. 저리도 서럽게 곡을 하는 꼴을 보니 말이네. 비단 각근을 매만지며 뒤따라온 친구가 낄낄거리며 농을 던지자 최도령은 말 위에서 채찍을 건들거리며 묘랑을 내려다보았다. 자풀이라니 당치도 않네. 이 상월짜기에 사는 천한 것들이야. 풀뿌릭해서 연명하는 것이 일상 아니겠나. 내 오늘 사냥 운이 없어 토끼는 놓쳤으나 대신 이 늙은이 밭가리는 제대로 해주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최도령의 말에 일행은 약속이나 한 듯 폭소를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짓밟힌 약초 밭 위를 떠돌며 묘랑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처럼 달라붙었다. 묘랑은 흙범벅이 된 자미초 뿌리를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을 품고 있어 순간 주위의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최도령은 그 노파의 눈빛을 마주하자 등골을 타고 흐르는 기이한 한기를 느꼈으나 이내 자신의 가문과 지위를 떠올리며 짐짓 호탕한 척 목소리를 높였다. 뭘 그리 뚫어지게 쳐다보는가. 내 말이 자네 밭을 좀 망쳤기로써니 양반을 향해 그리 불경한 눈을 뜨다니 겁이 없구나. 그는 품 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어 묘랑의 발치에 던졌는데 묵직한 엽전 꾸러미가 바닥에 떨어지며 흙먼지를 일으키자 묘랑의 시선은 흩어진 돈이 아닌 최도령의 얼굴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옛다. 그깟 풀뿌리 값으로는 차고 넘칠 게다. 그 돈이면 쌀을 사도 몇 가마니는 살터이니 궁상 떨지 말고 썩 비키거라. 최도령은 혀를 차며 말머리를 돌리려 했으나 묘랑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입을 굳게 다문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고 그 침묵은 천마디 욕설보다 더 무겁게 최도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때 묘랑이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돈으로 짓밟힌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 목소리는 쇠소리처럼 거칠었으나 묘한 울림이 있어 떠들썩하던 사내들의 잡담을 일순간 멈추게 만들었다. 묘랑은 떨리는 손으로 엽전 꾸러미를 집어드는 대신 으깨진 약초 줄기에서 흘러나오는 보랏빛 즙을 손가락에 묻혀 보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사람의 썩어가는 장기를 살리고 독에 중독된 피를 맑게 하는 하늘이 내린 약이옵니다. 도령께서는 지금 엽전 몇 푼으로 사람의 목숨줄을 끊어놓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어죄는 비난보다는 서글픈 탄식이 서려 있었으나 혈기왕성하고 자존심 강한 초의 도령에게는 그저 주제넘는 훈계로 들릴 뿐이었다. 격분한 초에 도령은 말에서 뛰어내려 성큼성큼 묘랑에게 다가가 그녀가 소중히 감싸 쥐고 있던 마지막 남은 온전한 약초 뿌리마저 발로 차버렸다. 이 천한 할망구가 어디서 감히 양반에게 훈계 지르냐. 목숨 내년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줄 모르고 주둥이를 놀리는구나. 흑발에 채인 약초가 허공을 날아 구석진 돌무더기 속에 처박히는 것을 보며 묘랑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게 충혈되었다. 최도령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묘랑의 어깨를 밀쳤고 힘없이 뒤로 넘어지는 묘랑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내 오늘 기분을 잡쳤으니 이만 가겠다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게다. 호조판서 덱장자에게 대든 죄를 묻지 않고 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그는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다시 말에 올랐고 일행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란하게 산길을 내려갔다. 멀어져가는 말발굽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묘랑은 넘어진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녀의 주름진 손은 흙바닥을 피가 나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젊은 날 궁궐 내의원에서 제조 상궁으로 일하며 왕의 수라상에 오르는 탕약과 독을 감별하던 그녀였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중전마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도 신분도 모두 지운 채 이 척박한 상홀로 숨어들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약초를 키워온 지난 세월이었다. 오늘 짓밟힌 자미초는 10년 전 중전마마가 독살당하기 직전 그녀에게 건네주며 훗날 억울한 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던 씨앗이 틔운 마지막 희망이었다. 묘랑은 부들부들 떨리는 몸을 일으켰으며 지식여진 약초밭 한가운데 홀로 섰다. 찬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묘랑은 흙투성이가 된 온매무새를 다듬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최도령 일행이 사라진 방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수천 가지 독초의 성질을 꿰뚫고 사람의 맥을 짚어 생사를 가늠하던 당대 최고의 의녀 이누, 이자독 전문가였던 장상궁의 서슬퍼런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묘랑은 바닥에 떨어진 엽전 꾸러미를 발로 차버리며 입안에서 맴돌던 피 섞인 침을 뱉어냈다. 제물로 덮을 수 없는 죄가 있고 권세로 막을 수 없는 업, 예, 이 있는 법이다. 그녀의 중얼거림은 주문처럼 낮게 깔리며 산골짜기에 바람을 타고 내려갔다. 묘랑은 훼손된 밭으로 들어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자미초 줄기 하나를 조심스럽게 파내어 품에 안았다. 짓눌린 잎사귀에서 배어나오는 쌉싸름하고도 비릿한 향기가 그녀의 코를 찔렀는데 그것은 묘랑에게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을 강렬하게 환기시켰다. 궁중 암투 속에서 은밀하게 사용되었던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무색무취의 독, 그리고 그 독을 다루던 자신의 손끝 감각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녀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흑단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여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신중했고 그 안에는 말린 약초들과 함께 기묘한 빛깔을 띠는 가루약들이 담긴 작은 병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어리석은 젊은이들아, 너희가 밟은 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명줄이었음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묘랑은 흑단 상자에서 보랏빛 가루가 든 병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 병을 쥐는 순간
오두막 주변의 숲에서 이름 모를 새들이 날카롭게 울어대기 시작했고, 해가 기울며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랑의 발밑을 휘감았다. 그녀는 병마개를 열지 않은 채 그것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오늘 자신이 겪은 치욕과 죽어간 약초들의 원혼을 달래듯 병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가 맺혔고, 이제 막 시작될 기나긴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어두울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산 아래 마을 쪽 하늘이 핏빛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지만 묘랑의 오두막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채 오직 그녀의 서늘한 숨소리만이 고요를 지키고 있었다. 화려한 단청이 입혀진 기방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최도령은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기이한 한기를 느꼈다. 늦봄의 밤바람치고는 지나치게 서늘했고, 마치 젖은 소미불이 온몸을 휘감는 듯한 눅눅한 불쾌감이 뒤따랐다. 술상이 거하게 차려지고 가야금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으나 최도령의 안색은 창백하기 그지없었다. 어이, 최도령, 오늘따라 술맛이 영 아닌가 보네. 잔을 드는 손이 왜 그리 떨리는가. 낮에 묘랑의 밭을 함께 짓밟았던 친구, 이 생원이 붉게 취한 얼굴로 술잔을 권했다. 최도령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잔을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청주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져 뱃속이 뒤틀리는 듯했다. 분명 방 안에는 화로가 피워져 있고 기생들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건만 그의 귓께는 아까 낮에 들었던 노파의 쇳소리 섞인 저주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짓밟힌 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너희의 명줄이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최도령은 가마 안에서 몇 번이고 식은땀을 훔쳐야 했다. 가마꾼들의 발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고 어둠이 깔린 골목 어기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만 같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호조판서댁의 소슬대문이 보이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것은 곧 닥쳐올 긴 밤의 서막에 불과했다. 침소에 들어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라고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뜨거워져도 최도령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만 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는 가운데 그는 몽롱한 의식 속에서 억지로 잠을 청했다.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다. 최도령은 자신이 안개 자욱한 숲 한가운데 서 있음을 깨달았다. 발을 내디디려 했으나 발목이 무언가에 꽉 조여져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려다보니 낮에 자신이 짓밟았던 자주색 자미초 줄기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다리를 칭칭 감아올리고 있었다. 이게 무슨...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줄기들은 점점 더 세게 그의 살을 파고들며 허벅지를 지나 허리 가슴까지 조여왔다. 으깨진 잎사귀에서 흘러나온 보랏빛 즙이 그의 흰옷을 적셨는데 그것은 즙이 아니라 검붉은 피처럼 보였다. 그리고 숲의 저편 안개를 뚫고 그 노파가 나타났다.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그러나 눈만은 형형하게 빛내며 묘랑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지시겨진 약초가 들려 있었고 입계는 알수할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입을 벌리자 끔찍한 비명 대신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 약초밭을 갈아주었으니 이제 내가 네 몸을 갈아줄 차례구나. 하어억 최도령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치고 있었다. 방 안의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에 그는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그때였다. 방 구석 병풍 뒤쪽에서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마른 풀잎을 밟는 듯한 소리, 혹은 누군가가 흙 묻은 발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누구냐게 아무도 없느냐. 최도령은 쉰 목소리로 고함을 쳤지만 방문 밖을 지키던 하인들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의 눈에 병풍 위로 일렁이는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그것은 분명 헝클어진 머리를 풀어헤친 노파의 형상이었다. 최도령은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이불을 뒤집었었고, 밤새도록 그 그림자가 자신의 머리맡을 맴돌며 웅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최도령의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온 몸종은 기겁하여 주저앉고 말았다. 하룻밤 사이에 도령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들어가 검게 변해 있었으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푸르게 질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호조 판서와 정경 부인은 아들의 참혹한 몰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란 말이냐, 당장 의원을 불러라. 한양에서 용하다는 의원은 모조리 불러들여 호조 판서의 불호령에 하인들이 사방으로 뛰어나갔고, 곧이어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줄지어 판서댁 대문을 넘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어두웠다. 도령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본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다. 대감마님,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도령의 맥이 마치 쫓기는 산짐승처럼 날뛰다가도 순간 끊어질 듯 미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장육부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기퀴가 꽉 막혀 흐르지 않고 사기 애기의 기가 온몸을 지배하고 있사옵니다. 침술에 능하다는 의원이 장침을 꺼내어 도령의 혈자리에 꽂으려 했으나 기이하게도 침끝이 살가죽에 닿자마자 팅하고 튕겨나가거나 힘없이 구부러져 버렸다. 탕약을 달여 입에 흘려 넣어도 최도령은 곧바로 검은 물을 토해내며 격렬하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 어떤 약도 어떤 침도 통하지 않는 괴질이었다. 더욱 기막힌 소식은 오후 늦게 전해졌다. 어제 최도령과 함께 사냥을 나갔던 이생원과 박진사,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모두가 최도령과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알아누웠다는 것이었다. 이생원은 헛것을 보며 제 손으로 목을 조르려다 하인들에게 제지당했고, 박진사는 방바닥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며 비명을 지르고 날뛰다가 기절했다는 전갈이 당도했다. 이쯤 되자 이것이 단순한 질병이 아님을 직감한 호조 판서댁 안채에는 무거운 침묵과 공포가 감돌았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다. 호조 판서 댁 하인들이 시장통에서 쑥덕거리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글쎄 도령님이 북한산 골짜기에서 어떤 노파의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왔다지 뭔가. 그 노파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산신령을 모시는 무당이라거나 천년 묵은 여우라는 소문이 있어. 부죽간 주인 김씨가 고기를 썰며 말을 보탰다. 내 그쪽으로 나무하러 가는 꾼들에게 들었는데 그 오두막 근처에는 짐승들도 얼씬하지 않는다더군. 밤만 되면 푸르스름한 불빛이 돌고 곡소리 같은 게 들린다고도 하고. 젊은 양반들이 건드려도 단단히 잘못 건드린 게지. 사람들의 입방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묘랑은 어느새 북한산 마귀할멈이나 저주받은 옹주 따위의 기괴한 존재로 부풀려졌다. 하지만 그 소문 속에 섞인 진실은 단 하나, 그녀의 분노를 산 자들이 살아남은 적이 없다는 섬뜩한 전설이었다. 한편 고열에 시달리던 최도령은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소리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창호지 문 밖에서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쇠를 긁는 듯한 그 목소리. 내 자식들은 흙 속에서 울고 있는데 너는 비단 금침 위에서 편안하구나. 최도령은 눈을 번쩍 떴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천장 대들보 위에 거꾸로 매달린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검은 형상이 어렴풋이 보였다. 그것은 묘랑이었다가 짓밟힌 자미초였다가 이내 흉측한 괴물로 변해갔다. 살려주시오. 최도령은 타들어가는 목구멍으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오만했던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몸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어제 자신이 걷어찼던 그 늙은 여인의 손이 자신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병이 아니었다. 이것은 죗값이었다. 명의들의 탕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에서 최도령은 역설적이게도 어제 맡았던 그 비릿하고 쌉싸름한 풀 냄새가 코끝을 맴도는 것을 느꼈다. 그 향기는 점점 진해져 숨통을 조여왔고 그는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공포에 질려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을 잡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창밖의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그의 비명 없는 절규를 조롱하듯 울려 퍼질 뿐이었다. 이 사태를 지켜보던 호조 판서는 더 이상 의원들에게 의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헛소리 속에 반복되는 산 및 오두막, 약초밭, 노파라는 단어들을 조합해본 그는 이 궤변의 원흉이 그 상월 노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판서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감히 천한 것이 양반집 자제들에게 요사스러운 짓을 했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의 포졸들과 집안의 장정들을 모조리 소집하라. 판서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가만히 향을 피우고 있는 묘랑의 귓게는 닿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에 비친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밤이 지났을 뿐이다. 진정한 고통은 깨달음이 없을 때 찾아오는 법이지. 부축을 받으며 억지로 말에 오른 최도령의 행색은 가히 목불인견이었다. 불과 이틀 전 호기롭게 산을 누비던 위풍당당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퀭한 눈과 잿빛으로 변한 피부는 마치 무덤에서 갓 기어나온 시체와 다를 바 없었다. 호조 판서 댁의 위세를 등에 업은 수십 명의 하인들이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뒤를 따랐으나 그들의 표정 또한 비장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다. 곁에는 이 생원과 박진사를 비롯한 친구들이 감에 실려 따르고 있었는데 가마 안에서 새어나오는 신음소리와 헛소리가 상길의 정막을 기괴하게 깨뜨렸다. 내 몸에 벌레가 불이 붙었다. 끄라이 어서 불을 꺼라. 박진사의 비명이 터져 나올 때마다 최도령은 치가 떨리는 공포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분노로 바꾸어 이를 갈았다. 이 모든 것이 그 요망한 늙은이 짓이다. 내 오늘 그년의 오두막을 잿더미로 만들고 내 몸에 걸린 저주를 풀지 않으면 살아서 내려오지 않으리라. 산중턱에 이르자 숲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스름한 저녁처럼 어두워졌다. 빽빽하게 우거진 나무들이 햇빛을 가린 탓도 있었지만 산 전체를 감싸고 도는 눅눅한 안개가 시야를 흐리고 있었다. 말들이 불안한 듯 코를 킁킁거리며 발을 떼지 않으려 하자 하인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재촉해야만 했다. 도련님, 이 산세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결계를 쳐놓은 듯 앞장서던 마름이 겁먹은 목소리로 고했으나 최도령은 쉰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닥치거라. 귀신 노름 따위에 겁먹을 것 없다. 그 늙은이는 그저 약초나 캐는 천한 것일 뿐이다. 어서 가자. 도끼에 찬 최도령의 고집에 행렬은 다시 움직였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집들이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수만 마리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들려왔다. 드디어 묘랑의 오두막이 시야에 들어왔다. 며칠 전 그들이 짓밟았던 앞마당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그대로였으나 기이하게도 그 흙더미 위로 보랏빛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오두막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굴뚝에서는 가늘고 희미한 연기가 끊어질 듯 이어지며 하늘로 오르고 있었다. 최도령은 말에서 내리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중심을 잡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두막을 가리키며 악을 썼다. 저기다. 저 안에 그 요물이 숨어 있다. 당장 끌어내라. 오두막을 부수고 그년을 내 앞에 무릎 꿇려라. 주인의 명령이 떨어지자
장정들이 고함을 지르며 오두막을 향해 돌진했다. 선두에 선 하인이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가 도끼로 방문을 내리찍으려는 찰나였다.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 하인이 도끼를 놓치며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뒤따르던 하인들이 주춤하는 사이 오두막 안에서 흘러나오던 희미한 연기가 갑자기 짙어지며 앞마당 전체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굴뚝 연기가 아니었다. 문틈과 벽틈 사이사이에서 배어나오는 묘하고도 강렬한 향기였다. 맞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듯하다가 이내 전신의 근육이 엿가락처럼 늘어지게 만드는 기이한 향이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도령은 코를 막으려 손을 들어 올렸지만 팔이 청은망은 무거워져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돌진하던 하인들은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 하나둘씩 털썩 주저앉거나 대자로 뻗어버렸다. 무기를 쥔 손에 힘이 빠져 몽둥이가 바닥에 뒹굴었고 입은 벙긋거리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마 안에 있던 이생원과 박진사 역시 가마 문을 열고 기어 나오려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순식간에 수십 명의 장정들과 양반들이 오두막 앞마당에서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무력화된 것이다. 오직 그들의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굴러갈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한 마비였다. 그 정막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오두막의 낡은 문이 천천히 열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나온 이는 묘랑이었다. 며칠 전에 허름한 행색과는 사뭇 달랐다. 그녀는 빛바랜 옥색 저고리에 정갈한 흰 치마를 입고 있었고 헝클어졌던 백발은 단정하게 빗어올려 은비녀를 꽂고 있었다.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뒷짐을 진 채 마당을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묘랑은 쓰러진 장정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 공포에 떨며 눈만 깜빡이는 최도령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객기를 부리더니 제 발로 사지 CD를 찾아왔구나. 묘랑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나 그 울림은 최도령의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소매 안에서 작은 향로를 꺼내 들었는데 그곳에서 피어오르는 보랏빛 연기가 바로 이들을 마비시킨 원흉이었다. 이 향은 취몽향, 주의 몽샹이라 한다. 사악한 마음을 품은 자가 맡으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무력감을 주고 마음이 맑은 자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꽃내음일 뿐이지. 너희들이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너희의 신보가 그만큼 썩어문드러졌기 때문이다. 최도령은 입을 열어 살려달라고 혹은 저주를 거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 그저 하는 짐승 같은 신음만 흘릴 수 있었다. 묘랑은 그런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다가 시선을 돌려 짓밟힌 약초밭을 가리켰다. 너희가 말발굽으로 지식여 놓은 저 풀들이 무엇인 줄 아느냐? 묘랑의 목소리가 한층 더 엄숙해졌다. 저것은 자미초라 불리는 이 세상에 단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영약이다. 궁중 내연에서조차 구하기 힘들어 왕실의 비극을 막기 위해 내가 10년을 공들여 키워온 생명의 줄기였다. 그녀는 천천히 최도령의 곁에 쭈그리고 앉아 그의 떨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과거 내의원 제조상궁 장씨였다. 수라강과 내의원을 오가며 독과 약을 다루었고 권력의 눈먼 자들이 탕약의 독을 탈 때 그것을 막아내던 사람이었다. 내가 모시던 중전마마께서 원인 모를 독에 중독되어 승하하시기 전 뱃속에 품고 계시던 태아를 살리기 위해 내게 남기신 마지막 유지가 바로 이 자미초의 씨앗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최도령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제조상궁 장씨.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전설 같은 이름이었다. 궁중 암투에 휘말려 사라졌다고 알려진 독을 약처럼 쓰고 약을 독처럼 다룬다는 신의 손. 눈앞에 늙고 초라한 노파가 바로 그 장상궁이라니.
묘랑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너희가 병이 든 것은 내 저주 때문이 아니다. 자미초는 뿌리가 상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도끼를 내뿜는 성질이 있다. 너희가 그 뿌리를 짓밟았을 때 자미초가 뿜어낸 방어 기제가 너희의 오장에 스며든 것이다. 그녀는 마당 구석에 처박혀 말라 비틀어진 자미초 줄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너희 몸에 퍼진 그 도끼를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자의 또한 너희가 짓밟아 없애버린 바로 이 자미초뿐이다.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최 도령과 친구들은 절망감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자신들의 발길질이 스스로를 살릴 유일한 동아줄을 끊어버린 셈이었다. 너희는 심심풀이로 그저 재미로 생명을 유린했다. 그 대가는 너희의 목숨이다. 세상 천지 어디를 둘러봐도 너희를 고칠 약은 없다. 내가 가진 씨앗은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고 다 자란 약초는 너희 손에 의해 거름이 되었으니 묘랑은 향로 뚜껑을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향이 잦아들자 마비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으나 이미 도끼가 깊어진 최도령 일행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묘랑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하고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올랐을 때야 비로소 생명의 무게를 알게 될 것이다. 돌아가거라. 네 아비의 권세로도 네 집안의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며 남은 시간을 참회 속에 보내거라. 오두막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쾅 하고 닫히는 감옥. 문소리처럼 둔탁했다. 마당에 널브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은 고통과 후회,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다. 산바람이 불어와 지식여진 약초의 비릿한 냄새를 그들의 코끝으로 날라다 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풀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삶의 향기였고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냄새였다. 최도령은 흐르는 눈물 사이로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오만했던 양반의 자존심은 진작에 바스러졌고 남은 것은 살고 싶다는 비참한 본능뿐이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지옥 같은 밤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 시각 오두막 안에서 묘랑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위엄을 보였으나 그녀 역시 노쇠한 몸으로 강력한 취몽향을 다루는 것은 무리였다. 식은땀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중전마마, 저 철없는 것들에게 너무 가혹한 벌을 내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저들이 깨우쳐야 할 업보입니까? 그녀의 시선이 방 한구석 말라가고 있는 자미촛불이 몇 점에 머물렀다. 사실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짓밟힌 줄기들 속에서도 기적처럼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작은 뿌리 조각들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묘랑은 아직 그것을 꺼낼 생각이 없었다. 육신의 병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 즉 오만과 독선이었다. 그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약을 써서 살려놓는다 한들 그들은 또다시 누군가를 짓밟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아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진정한 참회가 피어날 때까지. 묘랑은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뉘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그녀는 깊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밤 공기를 가르는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묻혀있던 산자락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긴 띠를 이루어 오두막을 포위해 들어왔고 관아의 포졸들과 호조판서댁의 사병들이 섞여 내뿜는 살기가 묘랑의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저기 있다.
저 요망한 노파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한다. 호조 판서 최대감의 우렁찬 호통이 정막을 깨트렸다. 그는 말에서 뛰어내리기가 무섭게 씩씩거리며 오두막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는데 그의 뒤로는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는 무관들이 호위하고 있었다. 마당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는 아들 최도령과 하인들의 참혹한 몰골을 확인한 판서의 눈은 분노로 핏발이 서 터질 듯했다. 내 인연 감히 호조 판서의 적장자에게 독을 쓰고 관아의 공무를 방해하다니 내 목이 10개라도 부족한 줄 모르는구나. 판서의 고함에 숲의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최도령은 눈만 끔벅이며 아버지를 향해 무언가 필사적인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분기탱천한 판서의 눈에는 아들의 경고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눈앞에 늙고 초라한 노파를 당장이라도 베어버리고 싶은 사르에 사로잡혀 있었다. 여봐라, 당장 저 마귀 같은 노파를 포박하여라. 반항하거든 그 자리에서 베어도 좋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묘랑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다. 수십 개의 칼끝이 자신을 겨누고 있음에도 그녀의 표정에는 티끌만한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횃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늘어지며 마치 그녀 자신이 이 산의 주인인 양 압도적인 기세를 뿜어내고 있었다. 묘랑은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포졸들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하는 대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판서의 발치에 툭 하고 던졌다. 맑은 소리를 내며 흙바닥에 떨어진 물건은 흙먼지 속에서도 영롱한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손바닥만한 옥패 유패이였다. 내 목을 베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나 확인해 보시지요, 대감. 묘랑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서늘했다. 판서는 코웃음을 치며 칼을 뽑으려다 묘랑의 당당한 태도에 멈칫하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곁눈질했다. 횃불의 불빛이 옥패 위에서 춤을 추었고 그 순간 판서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허리를 굽혀 옥패를 집어들었다. 흙을 털어내고 옥패에 새겨진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판서의 얼굴색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고 쥐고 있던 옥패를 놓칠 뻔했다. 그 옥패에는 구름 속을 노니는 5 발톱의 용, 오조령, 우주화롱, 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고 뒷면에는 불체포 부다이부와 면산미안, 시라는 2 글자가 선대왕의 친필로 음각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왕실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고 왕의 목숨을 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만 하사되는 왕권 그 자체를 상징하는 신물 신우이었다. 더구나 그 옥패의 귀퉁이에는 내의원 제조장이라는 글귀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판서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더듬거렸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던 10여 년 전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궁중을 피바람으로 물들였던 독살 사건,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진실을 알고 있었으나 호련히 자취를 감췄던 전설적인 제조상궁 장씨. 선대왕이 그녀를 찾기 위해 내금이를 풀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던 바로 그 장상궁이 눈앞에 이 초라한 노파란 말인가. 판서 역시 당시 승정원 주소로서 그 사건의 내막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이 옥패가 가지는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그를 짓눌렀다. 호조 판서 최형국 대감 10년 만에 뵙습니다. 묘랑이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때는 풋내기 주소였는데 이제는 정승반열에 오르셨군요. 허나 권세가 높아진 만큼 눈은 멀고 귀는 막히신 듯합니다. 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주변의 포졸들과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판서의 행동에 당황하여 웅성거렸지만 판서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물러가라는 신용을 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만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정령장 상궁 마마님이십니까?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판서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묘랑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옥패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마마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그저 죄를 씻고 있는 죄인일 뿐이오. 헌하대감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짓은 단순히 늙은이의 텃밭을 망친 것이 아닙니다. 묘랑은 짓밟힌 자미초 밭을 가리켰다. 저 약초들은 선대 왕후마마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산이자 훗날 왕실에 닥칠지 모를 병고를 대비해 키우던 국왕의 비약 에미야오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지금 역모에 준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역모. 그 단어가 주는 공포는 실로 엄청났다. 호조판서 댁 멸문지와 에미의 맨지 후어를 불러올 수도 있는 대역죄. 판서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쓰러져 있는 아들 최도령 역시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귀는 열려 있어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천안 노파 앞에서 벌벌 떨며 주저앉는 모습,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철없는 행동이 가문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최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자 처음으로 느끼는 뼈저린 후회의 눈물이었다. 판서는 체면도 잊은 채 무릎을 꿇고 묘랑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상궁, 아니 어르신, 제 아들이 철이 없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아들을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니 관직을 내려놓고서라도 속죄하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호조 판서가 상골노파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은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묘랑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재물관직, 그런 껍데기 따위가 무슨 소용이오. 당신의 아들을 저리 키운 것은 평생 돈과 권력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오. 그녀의 일갈은 비수처럼 판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생명을 경시하고 약자를 유린하는 그 오만함이 결국 제 목을 조르는 독이 된 것입니다. 보시오. 당신의 권세로 불러온 의원들이 아들을 고쳤습니까? 당신의 그 많은 사병들이 저 도끼를 베어낼 수 있었습니까? 묘랑은 횃불을 들어 최도령의 얼굴을 비추었다. 도끼에 중독되어 검푸르게 변한 얼굴.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 판서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나도 아니고 대감도 아닙니다. 오직 저 아이 스스로의 진심 어린 참회뿐입니다. 묘랑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병력을 물리시오. 그리고 대감도 돌아가시오. 만약 내일 아침까지 저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심을 다해 짓밟힌 밭을 기어나와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해독제는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판서는 망설였다. 아들을 사지에 두고 가라니. 하지만 묘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뒤에는 왕실의 권위와 생명을 다루는 의원으로서의 서슬 퍼런 기백이 버티고 있었다. 판서는 깨달았다. 지금 무력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약을 뺏으려 한다면 그녀는 주저없이 자결하거나 약을 없애버릴 위인임을, 그리고 자신의 가문은 파멸을 맞을 것임을. 판서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눈물 젖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생전 처음으로 엄한 아버지가 아닌 무력한 아비의 표정을 지었다. 아들아, 들었느냐?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두어야 한다. 판서는 쥐어짜듯 말을 남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돌아섰다. 전원 철수하라. 누구도 이 오두막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판서의 명령에 사병들과 포졸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횃불의 행렬이 멀어지고 다시 산속에는 짙은 어둠과 적막이 찾아왔다. 마당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최도령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묘랑만이 남았다. 멀어져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최도령은 절망했다.
하늘처럼 믿었던 아버지조차 자신을 구하지 못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음 아니면 처절한 속죄뿐이었다. 묘랑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밤바람이 더욱 차가워졌고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밤이 길 것이다.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 너희가 밟았던 풀 한 포기의 고통을 느껴보거라.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리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은 닫혔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묘랑의 그림자는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는 듯 혹은 약을 다리는 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최도령은 얼어붙은 땅바닥에 뺨을 댄 채 흐르는 눈물로 흙을 적시며 난생 처음으로 신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게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 아니라 잘못했다는 참회의 독백이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녘 사너리를 감싸고 도는 안개는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다. 밤새 내린 서리가 오두막 앞마당을 하얗게 뒤덮었고 그 차가운 흙바닥 위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고통과 추위에 떨었던 청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최도령은 눈꺼풀에 매달린 서리를 힘겹게 깜빡이며 희끄물에 밝아오는 여명을 바라보았다. 화려했던 비단옷은 흙탕물과 이슬에 젖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맺혀 있었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죽을 것만 같았던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크게 그를 짓누르는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회한이었다. 밤새도록 그는 자신이 말발굽으로 지식였던 그 여린 풀잎들의 비명을 환청처럼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이었고 땀방울이었으며 생명 그 자체였다. 야, 옆에 쓰러져 있던 이 생원이 가느다란 신음을 토해냈다. 최도령은 마비가 조금 풀린 팔을 억지로 움직여 땅을 짚었다. 손가락 끝 감각이 없었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오두막 안에서 밤새 잠들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보았을 그 노파에게, 아니 장상궁에게 단 한 번이라도 사람다운 모습으로 사죄하고 싶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는 마치 지렁이가 꿈틀거리듯 혹은 갓 태어난 짐승이 발버둥치듯 흙바닥을 기어 오두막 방문 앞까지 다가갔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지방 앞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았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갈라진 목구멍에서 쇳소리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이내 통곡으로 변했고 밤새 굳어있던 다른 친구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오만하고 방자했던 양반 자제들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나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맨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삐걱. 오두막 문이 열리고 묘랑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박한 질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처참한 몰골로 오열하는 최도령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는 사라지고 대신 깊고 고요한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어나거라. 묘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최도령과 일행은 서로를 부축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세웠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지만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묘랑은 턱짓으로 엉망이 된 약초밭을 가리켰다. 해독제는 내 손에 있지 않다. 너희가 결자해지, 지혜, 채채지 해야 할 일이다. 너희 손으로 짓밟은 흙을 다시 고르고 흩어진 뿌리 중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 다시 심거라. 그 땀방울이 흙에 스며들어 약초를 살려낼 때 비로소 너희의 병도 나을 것이다.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형벌처럼 들렸다. 당장 쓰러질 듯한 몸으로 밭을 갈라니. 예전 같았으면 하인들을 시키겠다며 길길이 날뛰었겠지만 최도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호미 대신 깨진 기와 조각을 집어들고 밭으로 기어 들어갔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그의 뒤를 따랐다.
고운 손에 흙이 박히고 손톱이 뒤집히며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흙 속에 파묻힌 자미초의 끊어진 뿌리 조각을 찾아낼 때마다 최도령은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듯 소중하게 감싸쥐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네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그는 흙을 파고 뿌리를 심으며 동시에 자신의 썩어빠진 오만함도 함께 파묻었다. 땀과 눈물, 그리고 손끝에서 흐른 피가 흙과 섞여 검붉게 얼룩졌다. 한낮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쯤 쑥대밭이었던 밭은 어설프게나마 다시 고랑이 지어지고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기진맥진한 최도령이 마지막 흙을 덮고 털썩 주저앉았을 때 그의 눈앞에 묘랑이 다가와 섰다. 그녀는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와 깨끗한 천을 내밀었다. 씻거라. 너희 손에 묻은 것은 더러운 흙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낸 훈장이다. 최도령이 떨리는 손을 씻자 묘랑은 품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보랏빛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이미 해독제를 만들어 두고 있었다. 다만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도끼에 절여진 그들의 마음이 먼저 정화되어야만 했기에 기다린 것이었다. 마시거라. 이것은 자미초의 뿌리즙이자 너희의 참회가 빚어낸 약이다. 최도령이 약을 받아 마시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곧이어 뱃속이 뒤틀리며 검은 핏덩어리와 함께 쓴 물을 한바탕 토해내자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굳었던 사지가 풀리기 시작했다. 살았다.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고 젊은이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엉엉 울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의 기쁨을 넘어선 다시 태어난 자들의 환희였다. 묘랑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최도령을 불렀다. 도령 나에게 가까이 오시오. 최도령이 무릎을 꿇고 다가가자 묘랑은 그의 손에 흙이 묻은 작은 자미초 씨앗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이 씨앗을 가져가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남을 베고 결국 자신마저 베게 된다는 것을. 부디 훗날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의원 같은 관리가 되어주시오. 최도령은 묘랑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숙인 그의 등 위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어르신의 가르침 뼈에 새기고 죽는 날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시 주셨으니 이 목숨은 이제 힘없는 이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산을 내려갔다. 올 때는 거만한 폭군들이었으나 갈 때는 겸손한 수행자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수년이 지났다. 한양 도성에는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한 목민관이 한 명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호조 판서의 뒤를 이어 조정에 출사한 최대감이었다. 그는 흉년이 들면 자신의 곡간을 털어 빈민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신분을 막론하고 직접 달려가 해결해 주기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그를 자미지웨이 대감이라 불렀는데 그가 관아뜰 가득 보라색 자미초를 심어두고 매일 아침 그 꽃을 보며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었다. 어느 늦은 봄날 초에 대감은 수행원도 없이 홀로 북한산 자락을 찾았다. 흰머리가 희끗해진 그는 익숙한 산길을 따라 기억 속의 그곳으로 향했다. 오두막은 이미 헐려 터만 남았고 묘랑이 떠난 지는 이미 오래였다. 그녀는 최도령이 다녀간 그해 겨울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누군가가 돌보지 않았음에도 그곳은 온통 보랏빛 자미초 꽃밭으로 변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천 송이의 꽃들이 물결치며 뿜어내는 그윽한 향기는 10년 전 그가 맡았던 두려움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과 용서의 향기였다. 최대감은 꽃밭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어르신 보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살려주신 철없던 놈이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허리춤에서 낡고 빛바랜 씨앗 주머니를 꺼내어 만지작거렸다. 묘랑이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주머니는 그의 평생 부적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나비 한 마리가 최 대감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다가 꽃밭으로 날아갔다. 최 대감은 허허롭게 웃으며 묘랑이 앉아 있었던 툇마루 터에 앉았다. 과거의 죄는 씻을 수 없으나 참회로 피어난 꽃은 세상을 향기롭게 한다는 진리를 가슴에 품은 채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산 아래 마을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고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세상의 모든 묵은 때와 아픈 기억들을 씻어내리고 대지에는 다시금 푸르른 새 생명이 움트고 있었다. 묘랑의 가르침은 그렇게 보랏빛 꽃이 되어 영원히 지지 않는 향기로 남았다.